안녕하세요. 정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남편이 갑자기 오늘 퇴사를 했다고 할 때 여러분들 아내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우리 남편이 퇴사했어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부동산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동산 쪽에 어떤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왼쪽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이 폐지를 싣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행 많이 좋아하시죠?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남녀가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당신은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대다수의 분들은 대다수가 아니라 모든 분들은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것들을 원할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잘 노후가 준비됐다면 폐지를 줍는 것보단 여행용 가방을 끌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재테크는 많이 있을 겁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 또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또 투자 상품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또 부동산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또 우상향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 한 채가 있으면 노후까지 해결된다.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라면? 저도 좀 라면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제 63년도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면 라면 하나가 한 1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780원. 제가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여러 개를 사면 좀 싸겠습니다만 어떤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라면 하나가 한 780원, 지금 현재는 한 800원 정도 기준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의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2019년도 품목별 물가에 대한 이제 등락이 있는데요. 어떤 제품은 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많이 오르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오른 게 현미, 쌀, 이러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침대는 많이 상승했네요. 침대가 의외고요. 택시 요금, 이런 대중교통 요금도 19년도에 12.4%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2%씩 이렇게 오르지는 않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근로자의 임금 부분을 보면 월 임금에 대한 256만 원 정도 됐던 이제 2008년도 지금 한 350 정도 평균 임금이 되는데요. 이러한 추이를 보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 3.8%밖에 안 올랐죠. 대중교통 12%대 올랐는데요. 즉 물가는 상승하는데 내가 받는 소득인 임금은 이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인데요. 지금 0%대의 금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은행들을 보면 올해 4월 달이라든가 3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경 전에는 1%대 정도 됐는데 변경 후에는 0.9에서 작게는 0.65%까지 예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즉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의 값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가 5천만 원이라는 거를 예금을 했을 때 약 1년에 50만 원 정도 1%를 받게 된다면 생기는 거고요. 4년이라는 적금을 하게 된다면 200 정도가 예금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죠. 3억 정도를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300만 원 정도 돼서 4년 정도가 된다면 3, 40에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물가는 상승하는데 1%대 금리에 내가 저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약 10년이 지난 후에는 9억이라는 가치가 약 한 7억 정도의 가치가 되고요. 20년이 만약에 지났다면 한 5억 정도.
30년이 지났다면 그 돈의 가치는 2억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의 가치가 현저하게 계속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투자 상품 중에 가장 안정적이다. 물론 개개인마다 투자를 하는 방식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주식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지느냐. 신문 기사인데요. 주식 붕괴, 비관, 증권회사 직원 투신 자살. 안타깝죠. 주식이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주식 투자 실패로 일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자가 징역 35년을 받았다. 주식에 대한 가치가 이게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올라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을 하는데요. 전국의 아파트 가격 지수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물론 과거에 86년도 때 아파트 지수는 뭐 지금 보면 전세와 매매 가격으로 나눠서 전세, 매매 가격으로 보면 뭐 한 10%대 좀 넘는 그런 지수네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20% 좀 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상향,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수도 전국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역시 상당히 많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부동산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국의 주택 매매가 전세가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04년도를 기준으로 봐도 매매가 지수는 파란색인데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전세 가격도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전세가가 됐던 매매가가 됐던 계속적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주택연금에 대한 얘기 아까 했는데요. 집 한 채 있으면 노후까지 해결된다. 이 부분도 그래요. 대다수의 분들이 뭐 돈을 많이 모았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집을 만약에 하나 갖고 있다면 노후가 보장되죠.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자, 가입 연령을 보면 한 뭐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 이거는 개정이 됐어요. 2019년도 3월 17일 날 발표를 했고요. 과거에 그랬는데 개정이 된 이후에는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 주택에 대한 가격은 시세가 한 9억 정도 이하여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된 이후에는 공시지가 뭐 9억. 그러면 아파트 시세가 한 11억대, 뭐 11억 5천대 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 기준점이 좀 상향이 된 거고요. 또 임대 허용하는 부분도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경우 보증금이 여기서 없는 월세만 가능했는데요. 보증금이 있어도 전 월세도 허용하는 주택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가능한 상태로 발표를 했고요.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 이건 좀 자녀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부분으로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장점과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거주를 하면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액, 받는 연금액은 동일합니다. 또 집값이 하락하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받은 연금이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사가 부담을 하고요. 남게 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 크죠. 자녀의 부양비 없이 당당한 노후 준비,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심적으로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배우자까지도 국가에서 보증을 한다. 단점도 있겠죠. 개발 호재로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연금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입장이라면 많이 충분히 상승한 다음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집 한 채가 있으면 노후까지 해결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노인이 65세 이상이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 또 한국 노인이 빈곤층에 대한 율이 45.1%로 2명 중에 1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수치까지도 빈곤층이 많고요. 세계 빈곤층 비율을 보면 13%대, 20%대
28%대 하는데 뭐 45%대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은퇴 이후에 기본적인 생활비는 현재를 기준으로 뭐 쓰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 한 200만 원은 필요하다 2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200만 원은 의식주 생활비 정도를 사용하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좀 못 되죠. 그렇다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싶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싶을 때 200만 원 정도 받게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수 정도 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뭐 의료비라든가 노후에는 또 의료비도 많이 필요하죠. 뭐 취미 생활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조금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간병비 정도 하려면 6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2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내가 받기 위해서 남편은 85세까지 아내는 92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그러면 200만 원 정도를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매달 또는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보면 60세 이후에 남편이 85세까지 생존 또 아내분이 92세까지 생존을 하게 될 경우에 200만 원을 보면 연 투자 수익률이 뭐 4.2% 이 정도가 나왔을 때 현재 30세는 192만 원 정도를 매달 저축이라든가 4.2%가 나오는 곳에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뭐 10%는 뭐 거의 이제 힘들다고 보고요. 35세 정도 되면 200만 원 정도, 220만 원 정도를 매달 저축을 해야 4.2%가 나올 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40세 정도가 현재 된다면 261만 원 정도를 내야 우리가 뭐 생존을 했을 때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은행 예금 금리가 1.5% 정도 만약에 좀 지금보다 높게 나온다 해도 훨씬 더 납부해야 될 금액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재테크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근로 생활을 해서 그 자금으로 1%도 되지 않는 이자로 우리는 자산 증식이나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뭐 부동산이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재테크를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지 않으면 노후 준비는 어렵다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린 거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